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선의 이태백 헌안설원이라는 역사소설입니다. 1589년 늦은 밤, 강릉의 한 저택에서 27세의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평생 써온 시를 모두 불 속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여자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슬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살 때부터 20년 가까이 써온 수백 편의 시들이 붉은 불꽃에 휩싸여 제가 되어갔습니다. 나의 글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자가 쓴 글은 아무도 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생 15세의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은 누나가 잠든 틈을 타서 불에 타지 않은 시들을 몰래 챙겨 담았습니다. 누나의 시는 천년을 가도 빛날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그녀의 시는 조선이 아닌 중국에서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중국의 문인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의 이태백, 규방에서 나온 천재 시인. 하지만 정작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조선에서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헌안설원, 본명 허초이입니다. 400년 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천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결혼과 자녀의 죽음을 겪으며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입니다. 그녀의 시는 중국, 일본을 거쳐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사후 3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헌안설원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능과 시대가 충돌할 때 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문학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563년 조선 명종 18년 강원도 강릉에 있는 명문 사대부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허엽, 어머니는 강릉 김씨였습니다. 허엽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관료였습니다. 그는 명종, 선조 두 임금을 섬기며 이조참판, 대사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엽은 시대를 앞서간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철저한 남녀차별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여자는 집안일이나 하면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허엽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그는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글을 가르쳤습니다. 재능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능력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이것이 허엽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격적인 이 생각을 400년 전에 실천한 것입니다. 둘째 딸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허초이였습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난설원이라는 호로 불렀습니다. 난설원은 눈 속에 매화 향기가 퍼지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봄날 허엽의 서재에서 형제들이 모여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 허봉, 작은오빠 허성, 그리고 6살 된 남동생 허균까지 네 남매가 함께였습니다. 허엽이 아이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오늘은 봄을 주제로 시를 한 수씩 지어보거라. 오빠들이 붓을 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8세의 초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어봐도 될까요? 허엽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네, 제 머릿속에 시가 떠올랐어요. 허엽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딸에게 글은 가르쳤지만
시를 짓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다. 한번 읽어보거라. 초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산에 봄이 오니 복숭아꽃 쌀국꽃 만발하네. 나비는 춤추고 꾀꼬리는 노래하니 이 아름다움을 어찌 글로 다 담으리. 서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허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8세 아이가 지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시였습니다. 초이야,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지은 것이냐? 네, 아버지. 허엽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 허봉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동생이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허엽은 초이에게 더욱 체계적으로 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이태백, 두보의 시부터 송나라 소동파의 시까지 허엽은 딸에게 중국 고전시의 정수를 가르쳤습니다. 초이는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초이가 10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강릉 고을의 선비들이 허엽의 집에 모여 시회를 열었습니다. 시회란 선비들이 모여 시를 짓고 평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가을달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선비들이 각자 시를 지어 발표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허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선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지은 시라니? 10살도 안 된 계집아이의 시를? 하지만 허엽을 존경하던 그들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엽이 초이가 쓴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떠있는 가을달 은빛 물결이 만리를 비추네. 외로운 나그네 고향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창가에서 달만 바라보네. 시 낭송이 끝나자 선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한 노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10살 계집아이가 지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소. 이 시는 평생 시를 쓴 노학자의 경지여. 특히 외로운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 아이가 어찌 나그네의 외로움을 알 수 있단 말이오? 또 다른 선비가 말했습니다. 천재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선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재능이 남자아이에게 있었다면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을 텐데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허엽도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초이는 문틈으로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의 가슴에 무언가가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여자라서 안타깝다고? 다행히 초이에게는 든든한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큰오빠 허봉은 동생의 재능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허봉 자신도 뛰어난 문장가였지만 동생 초이의 시를 읽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여자라고 주눅 들지 마라. 허봉은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책들을 동생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초이는 오빠의 서재에서 중국 최고의 시인들의 작품을 탐독했습니다. 이태백의 호방한 시, 두보의 침울한 시, 소동파의 철학적인 시. 초이는 모든 것을 흡수하며 자신만의 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생 허규는 누나를 숭배에 가깝게 존경했습니다. 6살 어린 허규는 누나가 시 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훌륭한 시인이 될 거야. 그래, 규나. 너는 남자니까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지. 누나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렴. 초이는 동생에게 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훗날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나 허난설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이가 14세가 되던 해까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릉의 자연은 아름다웠습니다. 경포대의 푸른 바다, 대관령의 울창한 숲, 오죽헌의 고즈넉한 대나무 숲. 초이는 자연 속에서 시상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무상함, 시간의 흐름,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의 초이가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봄꽃은 아름답지만 곧 지고 가을달은 밝지만 인의 기운의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오직 시로 남은 마음만 길이 전해지리. 이미 이 나이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짧은 삶을 예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577년 초이가 15세가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77년 봄, 허엽이 딸을 불렀습니다. 초이야, 내 혼처가 정해졌다. 초이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딸들은 대부분 15세 전후에 결혼했습니다.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댁이옵니까, 아버지?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이라는 청년이다. 나이는 너보다 5살 위이고 집안은 괜찮은 편이다.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결혼 상대를 선택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면 시를 쓸 수 있을까? 당시 조선에서 시를 쓰는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생이 아닌 이상 양반집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큰오빠 허봉이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초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김성립을 만나봤는데 괜찮은 청년이더라. 내 재능을 이해해 줄 것이다. 하지만 허봉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577년 가을, 15세의 허초이는 김성립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초이는 남편 김성립을 처음 제대로 보았습니다. 20살의 청년이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신혼 첫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김성립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이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날씨가 참 좋네요. 저밖에 단풍이. 그래.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혹시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자가 책을 왜 읽어? 차갑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초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후 초이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립은 무능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관직에 나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김성립은 자신의 무능함을 아내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하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보. 입 닥쳐. 여자 주제에. 초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지옥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혹했습니다. 허시댁 딸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며느리일 뿐이다. 초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그녀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것은 북과 책이었지 비와 걸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초이가 잠깐 틈을 내어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죄송합니다. 잠시 시를. 시라고? 며느리가 한가하게 시를 써?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어머니는 초이가 쓰던 종이를 낚아채서 찢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다. 초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엽이 딸을 잘못 키웠어. 여자에게 글을 가르치다니, 그러니까 시집와서 쓸모가 없지. 초이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멀리 강릉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초이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579년 초이가 17세가 되던 해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이라니, 아들이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초이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여자로 태어나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초이는 딸에게 정성껏 젖을 물렸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시댁의 구박 속에서도 딸만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을 불러주세요. 초이가 애원했지만 시댁에서는 미온적이었습니다. 딸아이 하나 때문에 돈을 쓰기가. 시어머니의 말에 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원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초이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7살 초이는 딸의 차가워진 몸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이 집에서 천대받았구나. 미안해. 이날 밤 초이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은 어찌 이리 잔인한가. 어린 생명 데려가시니 내 품에 남은 것은 텅 빈 옷뿐. 젖은 아직 흐르는데 아이는 없네. 1581년 초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다. 하지만 초이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딸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초이는 아들을 더욱 극진히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끼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못 크는 법이야. 하지만 초이는 아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을 넘기고 얼마 되지 않아 역시 병에 걸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초이는 미친 듯이 아이를 안고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시댁에서도 아들이니까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어린아이의 질병을 치료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주시나이까? 그녀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초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초이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은 거야. 복이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어. 초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그녀를 붙잡아준 것이 있었습니다. 시였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잃은 후 초이는 밤마다 몰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녀는 작은 등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시에 담았습니다. 밤은 깊고 달은 밝은데 내 마음은 어둡기만 하네. 두 아이를 하늘에 보내고 이 세상에 홀로 남았네. 초이의 시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이 보편적인 인간의 슬픔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전설과 신화를 빌려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항아 신화를 차용했습니다. 항아는 불로불사의 약을 먹고 달나라로 올라간 여인입니다. 영원히 외롭게 달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죠. 초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항아는 달궁전에서 외롭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외롭네. 그녀는 하늘에 나는 땅에 하지만 외로움만은 같구나. 시를 쓰는 시간만이 초이가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1585년 초이가 23세가 되던 해 동생 허균이 누나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17세였던 허균은 이미 조선 최고의 수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누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전 결혼할 때 싱싱했던 누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누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초이는 동생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균아, 누나는 너무 힘들어. 초이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구박, 남편의 무능함과 폭언, 두 아이의 죽음. 허균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누나를 친정으로 모셔가겠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균아. 조선에서 여자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있어야 해. 당시 조선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한다 해도 그 여성은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초이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균아,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누나. 내가 쓴 시들을 가져가 줄 수 있겠니? 이 집에 두면 버려질 것 같아. 초이는 그동안 몰래 써온 시들을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수백 편의 시가 담긴 두툼한 묶음이었습니다. 허균은 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이 시들은 천재의 시입니다.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자야. 여자가 쓴 시는 아무도 읽지 않아. 아닙니다, 누나. 제가 반드시 이 시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누나의 재능이 묻히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시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허난설원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1586년부터 초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우울증과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가 겹쳤습니다. 그녀는 자주 기침을 했고 열이 났으며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폐병결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댁에서는 병든 며느리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쓸모없게 되었네. 초이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평온해졌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열심히 시를 썼습니다. 내 육신은 사라져도 내 시는 남을 것이니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증거. 400년 후에도 누군가 읽어주기를. 초이는 자신의 시가 후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589년 봄, 초이의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허엽이 딸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초이야. 아버지를 본 초이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허엽은 사위와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친정으로 데려가 치료하겠습니다. 시댁에서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쓸모없어진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초이는 아버지와 함께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강릉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초이야, 우리 딸. 오빠들도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모두 초췌해진 동생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큰오빠 허봉이 자책했습니다. 초이는 가족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가족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589년 여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초이는 자신이 평생 써온 시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수백 편의 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가져와 시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펴라. 동생 허균이 준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가져갔지만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시를 썼습니다. 종이가 불에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시는 이 세상에 필요 없습니다. 여자가 쓴 시는 아무도 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동생 허균이 서 있었습니다. 누나. 허균은 급히 달려와 누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균아, 이 시들은 쓸모가 없어.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여자가 쓴 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허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의 시는 천년을 가도 빛날 것입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누나의 시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자잖아. 여자든 남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재는 천재입니다. 누나는 조선 최고의 시인입니다. 허균은 불에 타지 않은 시들을 재빨리 챙겨 담았습니다. 누나, 편히 가십시오. 누나의 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에라도 전하겠습니다. 누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초이는 동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균아. 내가 있어서 누나는 다행이야. 1589년 음력 5월 초하루, 초이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27세였습니다. 초이야, 초이야.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오빠 허봉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막내 동생 허균은 누나의 시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누나, 약속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초이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강릉의 선산에 묻혔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부인 허씨의 묘.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이름, 허난설어는 어디에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역사에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누나가 죽은 후 허균은 누나의 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나가 쓴 모든 시를 모아서 난설언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출판하려고 하니 출판업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쓴 시집은 팔리지 않습니다. 누가 계집의 시를 읽겠습니까? 허균은 분노했습니다. 이 시들을 읽어보기라도 했소? 이것은 조선 최고의 시오. 그래도 여자가 쓴 것은 조선에서는 출판이 불가능했습니다. 허균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안 되면 중국이라도.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중국에서 인정받으면 조선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606년 허균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시집을 가져갔습니다. 베이징에서 허균은 명나라의 문인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류 시인이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명나라 문인들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선에 그것도 여자가 쓴 시라니. 하지만 한 문인이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여자가 쓴 것이요?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소. 이것은 이태백의 경지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태백을 넘어섰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베이징의 문인들이 앞다투어 허난설원의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천재가 있었다니. 규방의 이태백이다. 여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명나라 최고의 문인 주지번이 말했습니다. 이 시집을 중국에서 출판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학의 보물입니다. 1608년 난설언집이 중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은 놀라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 허난설원의 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를 보시오. 봄은 가고 꽃은 지니 붉은 눈물 흘리네. 이 표현의 섬세함이란. 게다가 이 여인은 27세에 죽었다고 하지 않소? 만약 더 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시를 썼을까. 명나라의 유명 출판업자들이 앞다투어 난설언집을 재출판했습니다. 책은 베이징, 난징, 항저우 등 중국 전역에서 읽혔습니다. 심지어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1640년경 난설언집이 일본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일본 문인들도 허난설원을 찬양했습니다. 조선의 천재 여류 시인, 동아시아가 낳은 위대한 시인. 허난설원은 죽은 지 50년 만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녀가 태어난 조선에서는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허난설원이 유명해지자 그제야 조선의 지식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칭찬한다는데 어떤 시인지 한번 보자. 하지만 막상 책을 펼쳐보니 많은 조선 남성 지식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시를 쓰다니. 여자가 남자들처럼 호방한 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규방에서 조용히 바느질이나 할 것이지 시를 쓰다니. 특히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허난설원을 비판했습니다. 여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시집에서 제대로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고 시나 쓰고 있었으니 남편과 시댁이 불만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죽은 것은 어미가 시 쓰는데 정신이 팔려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균은 이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누나는 시댁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소. 아이들은 누나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의술의 한계 때문에 죽은 것이오. 하지만 조선 사회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에서 난설언집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은 1711년 허난설원이 죽은 지 12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그것도 중국판을 그대로 가져와 찍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자국의 천재 시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시를 세상에 알린 후에도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조선 사회의 신분제를 비판하는 소설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이것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이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것이 허균의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은 누나 헌안설원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이런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허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18년 허균은 영모제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죽기 전 허균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내 누나의 시는 영원할 것이다. 허균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이제 헌안설원이 남긴 대표적인 시들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 1봄의 시름춘사. 봄바람이 불어와 꽃을 흔드니 낙화는 분분히 땅에 떨어지네. 그대 떠난 후 소식이 없으니 빈 창가에 홀로 앉아 눈물 찢네.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그대는 초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죽은 두 아이, 불행한 결혼 생활, 인정받지 못한 재능, 여자로 태어나 누릴 수 없었던 자유, 낙화 떨어지는 꽃는 그녀 자신의 삶입니다. 아름답게 피었지만 금방 지고 마는 꽃처럼 그녀의 삶도 짧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중국 문인들은 이 시의 낙화분분 표현에 감탄했습니다. 꽃이 흩어지듯 떨어지는 모습을 분분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이 천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 이 꿈 몽유광상산. 꿈속에서 광상산에 올랐네. 구름은 깊고 안개는 자욱한데 신선들이 나를 맞이하여 말하길 그대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라네. 잠에서 깨니 모든 것이 허망하고 다시 이 속세의 고통 속이로다. 이 시는 초이의 현실 도피 욕망을 보여줍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그녀는 꿈속에서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광상산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사는 산입니다. 그곳에서는 신분도 성별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대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 -이 구절에서 초이의 간절한 소망이 느껴집니다. 나는 본래 이곳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 하지만 잠에서 깨니 모든 것이 허망하고 결국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비극. 이 시는 중국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나라 이태백의 꿈에 천모산을 유람하다와 비교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섬세하다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밝은 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건만 이 세상 사람들은 슬픔과 기쁨이 다르네. 나 또한 이 달빛 아래 태어났지만 왜 이리 슬픔만 많은가. 이 시는 헌안설원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달은 영원합니다. 1000년 전에도 밝았고 지금도 밝고 앞으로도 밝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사는 인간들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이것은 초이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질문입니다. 이 시의 위대함은 개인적 슬픔을 보편적 인간 조건으로 확장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문인 정겸익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시는 우주와 인생을 통찰한 것이다. 27세 여인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놀랍다. 시 사규원 규원가.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건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네. 아침에는 시부모를 모시고 저녁에는 시누이를 섬기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은 나를 구박하네. 두 아이마저 하늘로 보내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시는 조선시대 여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규어는 방안의 원망, 즉 여성의 한을 의미합니다. 이 시는 자전적입니다. 초의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 시댁의 구박, 사랑 없는 부부관계, 자녀의 죽음. 초이는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시로 말했습니다. 이 시는 조선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었습니다. 여자가 시댁을 비판하다니. 하지만 중국에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감정의 토로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헌안설원은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최초의 여류 시인. 한국 역사에서 여성 문학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생 출신 시인이 몇몇 있었지만 양반 여성으로서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은 헌안설원이 최초입니다. 그녀는 여성도 문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국제적 명성. 헌안설원은 한국 문학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로 퍼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20세기 이전에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헌안설원은 예외였습니다. 그녀의 시는 중국어로 번역되지 않고도 한문 그대로 읽혔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모두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인들은 헌안설원을 조선의 이태백, 규방의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여성 인권의 선구자. 헌안설원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재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여성 운동가들은 헌안설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400년 전 헌안설원이 겪었던 차별을 우리는 더 이상 겪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문학적 완성도. 무엇보다도 헌안설원의 시는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여성이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작품들입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 자연에 대한 관찰, 인생에 대한 통찰, 완벽한 한문 구사력. 현대 문학 연구자들은 헌안설원을 조선 전기 최고의 서정 시인으로 평가합니다. 20세기 들어 헌안설원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지식인들은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역사적 인물들을 재조명했습니다. 헌안설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런 훌륭한 여류 시인이 있었다. 신문과 잡지에 헌안설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의 시가 현대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학 연구자들이 헌안설원의 시를 분석하고 그녀의 생애를 재구성했습니다. 1962년 헌안설원의 무덤이 강릉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헌안설원은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헌안설원은 여성 차별의 한거한 선구자였다. 그녀의 시는 조선 여성의 한을 담고 있다. 대학에서 여성 문학 강좌가 개설되면서 헌안설원은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헌안설원은 소설, 드라마, 영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2007년 MBC 드라마 허준의 스핀오프로 헌안설원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강릉에 헌안설원 생가가 복원되었습니다. 매년 강릉에서는 헌안설원 문학제가 열립니다. 현재 헌안설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여성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헌안설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400년 전에도 지금도 재능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난설원은 남성 시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허난설원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하고 살아생전 명성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고 두 아이를 잃고 27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허난설원은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 허균이 지켜주었고 중국 문인들이 알아봐 주었고 후대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허난설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허난설원이 있지 않은가? 재능이 있지만 성별, 신분, 환경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고 기회를 주고 인정해야 합니다. 허난설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난설원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8세에 시를 쓰기 시작한 천재소녀. 15세에 불행한 결혼을 하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겪은 여성. 두 아이를 모두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 그 슬픔을 시로 승화시킨 시인. 27세에 요절했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는 불멸의 영혼. 허난설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는 남았습니다. 400년 후를 사는 여러분, 부디 나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재능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정도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가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허난설원의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육신은 사라져도 내 시는 남을 것이니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증거. 400년 후에도 누군가 읽어주기를. 네, 허난설원.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당신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시인입니다. 감사합니다.